제13강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얘는 일단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얘는 난이도로 치면다면 중 정도 됩니다. 중. 완전히 쉬운 건 아닌데 중 정도 되는데, 가끔씩 전기에 작업한 것을 추인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헷갈린다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헷갈린다가. 그래서 하다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순서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요런 순서대로. 페이지는 크게 길지는 않아요. 내용이. 자, 평가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평가 대상으로 장난쳤던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이 한 번이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화폐성하고 이제 비화폐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폐성과 비화폐성. 우리가 이제 평가 차손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계로 쳤을 때 외화 환산이익 그 계정 과목이거든요. 외화 환산이익 이런 거. 외화를 평가한 거잖아요. 요거는 사실상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갖고 있는데 그냥 환율 차이에 의해서 변동이 발생되는 거죠. 그 변동을 법인세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갖고 있다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12월 31일 날 주식이 올랐다 하더라도 팔아서 내가 차익이 발생되어야 그때 법인세를 남기는 거지, 갖고 있다가 내가 평가 차손익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걔를 인정하고 불인정하고 그걸 하지 않는 거죠. 매도 가는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외화는 일부는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부가 뭐냐면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화폐성 자산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웬만한 문제는. 그런데 딱 한 문제가 화폐성이라는 말을 뺐어요. 빼가지고 뭘 가져왔냐면 비화폐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는 한 개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비화폐성은 빼야 돼요. 비화폐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어감에서 오다시피 화폐성이라는 것은 보통 외화자산, 외화부채 중에서 목적이 돈으로 이루어진 것 또는 확정 결정된 받은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성의 정의예요. 화폐성의 정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선급금은 내가 돈을 목적으로 거는 것이 아니라 찜하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개념상으로는. 목적이 찜하는 거지 내가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외상, 매출금 이런 채권 채무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돈이다라고 표현도 쓰고,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것들은 이미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화폐성 자산이라고 해요. 돈하고 좀 직접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비화폐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즉 평가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선급금, 선수금입니다. 이놈이 아마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선급금이. 선급금은 내가 계약금을 미리 주면서 그것을 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도 가는 증권은 받을 것이 얼마라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도 자산으로 일단 보는 거예요. 얘와 상대되는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나 미수금 이런 것들은 돈하고 관련된 거고,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 목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목적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의는 이렇게 날려요. 화폐성, 비화폐성 중에서 비화폐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급금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이론 시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 시험에서. 실기용으로는 극히 안 나오는데 딱 한 번 선급금 나왔어요. 선급금 나오면 지워야죠. 대상이 아니니까. 이것도 시험상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상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환율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이제 적용 환율이에요. 즉 회사는 1,000달러로 계산을 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1,200으로 인식되었다. 그럼 200달러에 대한 환차익이 발생되죠. 맞죠?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내가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내가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냥 취득일날의 환율로 따지는 거죠. 취득일이 발생일이에요. 내가 취득일의 환율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록된 데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발생이 안 돼요.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전부 다 평가 방법에 대한 신고를 한 겁니다. 한 걸로 나와요. 그래야 얘 작성에 대한 이유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요거입니다. 요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라는 것은 12월 31일의 환율로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12월 31일의 환율로 계산을 하고 그 평가 방법을 신고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날짜는 그냥 한번 가려봤고. 자, 바로 프로그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가냐면 일단은 우리는 바로 여기 관련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빨강이죠. 빨강이 가장 마지막에 풀고 394페이지 얘를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헷갈릴 거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하면 컴퓨터가 답을 다 내줘요. 내가 손으로 풀어내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시험 칠 때 못 풀어내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차이를 그러니까 안 헷갈리도록 제가 계속 유도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다음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 처분을 작성하시오. 세무조정은 반드시 자산 부채별로 각각 작성할 것.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 자체는 부분 점수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따지는데 프로그램에는 여기입니다.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산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채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문제는 자산 한 개 나오고 부채 한 개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부채가 두 개인가 뭐 자산이 두 개인가 좀 그렇죠. 맞죠?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부터 볼게요. 하나 하고 그다음 요거 할게요. 자, 여기에 뭐냐면 자산이죠. 장기 대여금. 맞죠?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를 살짝 흘렸냐면 화폐성 자산만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얘가 선급금이래요. 그럼 지워야 된다고. 입력 안 한다고. 근데 여기 문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위의 화폐성 이런 말. 이런 말을 항상 좀 붙여줘요. 그런데 선급금이 나왔던 문제는 이 위의 화폐성이라는 단어를 안 넣는 거죠. 이해 가시죠? 비화폐성이 들어갔으니까. 읽어볼게요. 위의 화폐성 외화 채권 또는 채무는 위의 거래인 것으로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 처리 내용은 전표 입력 사용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뭐 전표를 조회해서 확인해서 문제 푸는 일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회사는 직전연도부터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인식하기로 하고 평가 손익을 인식하기로 했다라는 말은 내가 평가 방법을 신고한 거거든요. 신고 안 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항상 문제에서는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제출해야 됩니다. 해야만 이 문제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직전연도에 평가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야 했다. 세무조정이 발생하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뀐다고요. 웬만한 문제들은 작년도 거를 추인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잘. 추인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지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정신 딱 차리면 풀수 풀어낼 수 있어요. 회사는 결산일날 아무상 평가를 하지 않았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여기 장복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평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얘가 뭐냐면 기초 데이터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기말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0원이고 기말이 1,200원이면 200원에 대한 평가 이익을 잡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초와 장부가액 평가금액 이렇게 안 하고 기초 기말이라고 적었으면 좀 덜 헷갈릴 건데. 여기에 넣는 기초는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 법인세법에 의한 기초를 넣어야 돼요. 즉 세법상 기초를 넣어야 되고요. 여기는 기말 데이터를 넣는데 세법상 기말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두 개만 넣으면 끝이에요. 왜 끝났냐면 요거에 대한 차손익을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그럼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갑지에 가보면 여기에 딱 기록이 됩니다.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마음대로 한번 적을게요. 1000원이라고 적고 여기에 1200원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200원이 발생된다고요. 제가 그만 1000원 넣고 1200원 넣어가지고 200원의 평가 차손익이 발생돼요. 맞죠? 넣는 거는 이 두 개만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결과물이 여기로 떨어져요. 자, 여기로 떨어져요. 떨어졌죠?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자, 봐요. 여기에 넣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기초? 법인세 기초. 이해가죠? 여기는 기말 데이터. 어떤 데이터? 법인세 기말. 알겠죠? 그런데 자, 여기는 넣을 일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고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스킵할게요. 근데 여기 이제 법인세 차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여기는 회사의 차이를 넣어야 돼요. 자, 회사의 차이를 넣으려면 여기에 뭐 넣으면 되죠? 회사 차이를 알고 싶으면 기초 회사를 넣으면 되죠. 여기에 뭐 넣으면 되죠? 기말 회사를 넣으면 되죠. 여기까지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기초 회사와 기말 회사를 먼저 넣고, 제가 다시 표현할게요. 기초 회사와 기말 회사를 먼저 넣어서 그 나온 결과값을 여기에 옮겨 적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법인세 기초, 법인세 기말을 적으면 돼요. 자, 이제 제가 해봅시다. 이제 처음에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초 기말을 넣을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회사의 기초와 회사의 기말과 법인세의 기초와 법인세의 기말을 알고 싶은 거죠. 이해가시죠? 요 데이터 4개만 있으면 답은 끝나는 거예요. 답은 끝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장기 대여금만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 날 발생일 날의 기준 환율은 1000원이었는데 2022년 12월 31일 날 기준 환율은 1200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1200원이 되었다. 그럼 이 1200원에 다시 그런데 2023년 12월 31일 날 환율은 1000원이다. 라고. 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회사의 기초는 얼마죠? 1000원이에요? 1200원이에요? 장부에, 그러면 회사를 장부로 할까요? 장부로 하면 조금 더 편한가요? 지금 우리 재무회계에는 이 장기 대여금이 1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1200원 적혀 있어요? 그렇죠. 1200원 적혀 있죠. 맞죠? 법인세법에서도 지금 얼마로 적혀 있냐면, 작년에 12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작년의 데이터는 똑같아요. 맞죠? 근데 올해 데이터가 다르죠. 회사는 얼마로 적었다고요? 평가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적혀있죠? 1200원 그대로 있는 거고 법인세는 얼마인 거죠? 1000원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장부상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1200원 그대로 적혀있는 거고 세법상으로는 1000원이 되는 거죠. 이제 요 데이터 4개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뭐부터 할 거냐면 회사부터 할 거예요. 회사부터 할 거예요. 네, 근데 하면 되게 웃겨요. 할 거 없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USD. 자, 입력하세요. F2에서 미국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USD 바로 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외화 금액이 2만 달러. 자, 지금 여기 넣을 게 뭐냐면 회사의 기초, 회사의 기말입니다. 그럼 회사의 기초가 얼마였죠? 1200원.
회사의 기말은 1200원.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사손이익 발생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적을 게 없습니다. 0입니다. 0. 알겠죠? 자, 0이에요. 자, 요번에는 법인세 기초, 법인세 기말 쓸게요. 법인세 기초는 얼마죠? 1200원. 법인세 기말은? 그래서 여기에 1000원이라고 적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했냐면, 법인세 기초, 법인세 기말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계산해주고 있고요.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지에 가보면 차손익이 발생되었어요. F3 누르시고, 자, 여기 적혀 있으면 요 바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올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뭐 장기 대여금을 F6 누르셔도 됩니다. 장기 대여금 쓰시고 400만원 1번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여기 좀 자신 없으신 분은 요것을 해제하고 뭐라고 이렇게 치고 엔터 치면 뭐라고 뜨죠, 맞죠? 이렇게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제가 장기 대여금을 따왔어요. 자, 요번에 이제 부채를 해야 되는데, 부채는, 부채자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 부채 부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자산에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부채 부분을 지금 입력하면 얘랑 섞여가지고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지울 겁니다. 자산을 지울 건데 다 지우면 또 입력하기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외화 금액만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지워집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고 외화 금액만 지우면 여기 지금 깨끗해졌죠. 맞죠? 깨끗해진 상태로 이제 그대로 놔두시고 이제 부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부채가 지금 장기 차익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회사의 기초는요 990원이고요. 회사의 기말도 990원이에요. 회사는 0이에요. 평가 차손이 0이고 얘가 법인세 기초, 법인세 기말이 되는 거죠. 결론은 요 문제는 그냥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문제가 조금 평범한 문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이런 형태가. 여기도 이제 USD 자, 그대로 하시고, 자, 외화 금액은 $10,000. 처음에는 회사 기초, 회사 기말해서 이제 적으려고 했는데 넣어봤자 0이죠. 그래서 안 넣게요. 안 넣게. 법인세 기초 바로 가겠습니다. 법인세 기초 990원. 법인세 기말은 여기 법인세 기말은 990원이니까 1200원. 쏘리. 1200원. 여기 1200원. 법인세 기말은 1000원. 200의 이익이 발생되죠. 부채는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거든요. 자, 그 다음 단기 차익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단기 차익금 가보면 2023년에 발생되었죠. 얘는 2022년에 발생된 거고 2023년에 발생된 기초는 100엔이죠. 회사는 여전히 100엔을 썼으니까 0이고요. 법인세는 얼마로 바뀐 거죠? 11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2 누르시고 일본 이렇게 하시고 JPY 10만 넣으시고 환율은 100원이 자 100원이 기초고 기말은 얼마라는 거죠? 11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문제는 얘는 이제 입력할 일이 없어요. 입력할 일이 없고 이렇게 하시면 100이 되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얘가 이제 100이고 얘가 100이죠. 맞죠? F3 누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넣으셔도 돼요. 예, 외화자산 환산 손실이 너무 많이 잡혔다. 뭐 그렇게 의미 보시면 되고 100만원 유보 발생.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 넣었어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100만 원이고 여기가 400만 원이니까 요거와 요거는 오른쪽이 크죠? 여기 얼마가 떼야 되냐면 300만 원 띄면 돼요. 300만 원 제가 띄워볼게요. 오른쪽에 어떻게 띄우냐면 아까 삭제했던 자산을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삭제했던 자산은 얼마? 2만 달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300이 떠 있는 것이 확인되고 F3 눌러도 여기에 300이 떠 있죠. 여기는 100 유보 발생이고 여기는 400. 그래서 아까 따로따로 입력한 겁니다. 따로따로.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재빠르게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문제 세팅 한번 해보세요. 자, 현재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회사의 기초와 기말, 법인세의 기초와 기말, 이 네 가지 데이터를 알기 원해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를 알기 원하는데 통상적인 문제는 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만 다르냐면 얘만 달라요. 자, 통상적인 문제는 기말만 달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얘는 자산이고 단기 차입금은 부채. 자산은 위에 적고 부채는 아래에 적겠죠. 맞죠? 입력할 때는 따로따로 입력하고 자산 먼저 넣고 답 다 내고 그 다음 달러를 없애서 없는 척 했다가 다시 부채를 입력해서 자산을 넣어서 합치기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발생일자가 2023년 7월 1일이다. 그때 환율이 얼마다? 그러면 이제 회사의 기초도 1200원, 법인세의 기초도 12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말 매매 기준율이라는 것은 법인세 기말입니다. 얘가 법기말이에요. 이 법이라고만 적어놓으세요. 얘가 법기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 알아냈죠? 법인세는 기초가 1200개하고 1300이에요. 이제 회사의 기말 볼게요. 단기 화폐성, 여기도 화폐성이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다, 맞죠? 단기 화폐성 외화 자산과 부채는 위에 자를 뿐이다.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라는 말은 똑같다, 맞죠? 이 두 개 똑같다. 오케이. 회사는 외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선입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고 있으면 신고 안 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화폐성 외화 자산 등의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2023년 결산 회계 처리 시 요거는 뭐죠? 회기말입니다. 얘가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회기초, 회기말. 여기 회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죠. 시험 칠 때라면. 얘가 회기초, 얘가 회기초, 얘가 회기말. 맞아요? 그 다음 법기초는 얘고 똑같고 얘가 법기말. 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이 처음에 뭐 할 거냐면 회기초, 회기말 적었다가 다시 법기초, 법기말로 바꿀 거예요. 알겠죠? 회기초, 회기말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외화자산은 USD. 자, 외화 금액은 5,000. 자, 회기초 1,200. 회기말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1,350원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평가차손익 발생되죠. 사실은 이제 회기초, 회기말을 입력 안 해요. 입력 안 하고 그냥 요것만 적으면 돼요. 여기 회사 손익금 계상액이에요. 회사 손익금 계상액은 75만원 얘를 그냥 여기 적으면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조회는 안 해봤는데 이제 12월 31일 날 가보면 이렇게 외화 환산 이익이 원래 75만원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문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셨죠? 이게 장부를 조회를 해서는 답을 나올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이거 지웠다고 친다면 요것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손으로 계산하기 싫으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한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법기초, 법기말 넣을게요. 자, 법기초. 여기 1200. 요거 두 개죠. 1200, 1300.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1200, 1300.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법은 50이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계산 다 해줬어요. 50과 75의 차이는 마이너스 25를 해야 된다. F3 누르시고, 마이너스가 여기죠?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그냥, 근데 이것이 딱딱, 장기 대여금 쓰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장기 대여금 25만원 1번. 이렇게 하시죠. 약간 패턴인데요. 패턴인데 회기초, 회기말 넣고 결과값을 여기 옮겨줬고 그 다음 법기초, 법기말 넣으면 답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이것을 이제 지우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지워야 되는데 요거 지워야 됩니다. 이제 밑에 거 하기 위해서. 지워도 얘는 남아있죠. 맞죠? 얘도 지워야 돼요. 얘를 지우는 대신 나중에 나온 결과값과 합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메모장에 75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으셨죠? 저는 얘를 밑에 좀 적어 놓을게요.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다 초기화됐어요. 자, 요번에 부채 가겠습니다. 요번에 뭐 해보냐면 부채 넣고 회기초, 회기말 적고 여기 옮겨 적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외화 종류는 이제 요걸 보고 하는 거고 USD 쳐도 되고 F2 미국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USD 칠게요. 그 다음 외화 금액은 2만 달러. 자, 처음에 회기초는 1250원. 그 다음 회기말은 1350원. 자, 나온 결과값 얘를 여기에 옮겨줬고 다 지웁니다. 마이너스 200. 맞죠? 그 다음 얘는 이제 데이터가 다시 이제 법기초, 법기말 적어야 되는데 얘는 동일하죠? 놔두고 법기말은 1300. 자, 적었더니 답은 100만원 입금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F3 누르고 자, 여기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고 100만원 1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 뜬 이유는 아까 75만원 밑에 제가 내려서 그렇고 얘는 아니에요. 얘는 여러분 안 뜨죠? 얘는 안 떠요. 근데 이제 결과값은 여기 100이고 여기 25니까 여기가 크죠? 여기에 75만원이라고 뜨면 돼요. 요 밑에 75만원 띄워볼게요. 이제부터. 자, 여기 가서 요 외화 금액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여기가 5천이죠. 맞죠? 5천이라고 적고. 자, 여기 있는 5천을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가서 아까 75만원과 마이너스 200의 합을 적습니다. 여기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25만원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25만원이라고 적습니다. 아까 거를 합하게 한 거죠. 지금 마지막에 조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외화 금액을 다시 집어넣고 여기는 아까 자산과 지금 부채의 결과값을 같이 넣은 거죠. 자, 그래서 F3 누르시면 여기에 75만원이 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헷갈려요. 헷갈릴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회사 기초, 회사 기말, 결과값 옮겨졌고 법기초, 법기말 차이. 자, 이번에는 약간 감이 왔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는 각 계정 과목별로 하기 쉬워되었기 때문에 하고 지우고 하고 지우고 하고 지우게 되는데 부채는 하고 지우고 하는 게 되게 어렵죠. 맞죠? 한 개씩 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외화 보통 예금부터 할게요. 자, 외화 보통 예금에 여기 문제 보시면 이제 좀 눈치챘겠지만 제가 처음에 입력할 게 뭐냐면 회사 기초, 회사 기말 넣어서 다음 장에 가서 차이를 넣을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회사 기초, 회사 기말을 넣어서 그 차이를 여기에 나오면 그것을 여기 옮겨 적을 건데 딱 보니까 문제가 담당자가 발생이라고 장부가액. 자, 여기 장부가액은 기말 장부가액이고 얘는 기초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쉬운 거죠. 우리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이 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기초, 법기말 넣고 결과값 바로 내버릴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법기초, 얘가 법기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USD 60만 달러, 1000원에 1200. 자, 여기 정답이에요. F3 누르시고, 여기에 계정 과목이 외화 보통 예금이기 때문에 외화 보통 예금 120 플러스 엔터 1 엔터.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얘 지워줘야 되죠? 얘만 지운다는 거죠. 그 다음 부채 갈게요. 부채는 이제 하나씩 지우기가 좀 어려워요. 보면. 자, 여기에 JPY. 외화 금액은 20 플러스 엔터. 환율은 8 엔터 10 엔터. 맞죠? 여기 4천만 원 떴고 F3 누르면 여기 4천만 원 올려주면 되죠. 여기에 장기 차입금 4천에 1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좀 지워야 되는데 얘를 지우고 밑에 적으려니까 안 적어져요. 맞죠?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에 3000N 그 다음 9 10 그러면 3000이 또 떴죠? 여기 가서 단기 차입금 3000에 1번. 그럼 이제 숫자상 1억 2천에 7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차이인 5천이 뜨면 정답이에요.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60만 달러 그 다음 처음에 거 사라졌죠? 여기 팁인데 여기 그냥 엔터 치면 복사됩니다. 복사. 이 도전 프로그램이 복사 기능이 있죠. 8, 10 이렇게 해서 F3 눌렀을 때 여기 5천 뜨면 정답이죠. 자, 지금 현재 문제는 회사 기초와 회사 기말이 동일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는 회사 기초, 회사 기말이 떠서 여기에 숫자를 넣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492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492페이지 풀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고요. 여기도 단어가 화폐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제거할 거 없고요. 세무조정 시는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요게 뭐냐면 회고요. 얘가 뭐냐면 법입니다. 맞죠? 법. 회하고 법만 좀 구분해 놓으면 기초 자료는 똑같죠. 발생 시가 오래이기 때문에 회사 기초나 법인세 기초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회 기초 기말부터 넣을게요. USD 2만에 1150원에 자, 회사의 기말이 1200원.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갑니다. 자, 회사 기초, 회사 기말 넣고 여기로 갑니다. 여기 가서 얘를 이렇게 옮겨 타면 됩니다. 얘가 100인 거죠. 다시 초기화시키겠습니다. 자, 초기화시키고 법 기초는 1150, 법 기말은 1250이라는 거죠. 법 기초, 법 기말. 맞죠? 사실 얘는 똑같기 때문에 안 지웠어도 되는 거예요. 갔더니 요거의 차이를 답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F3 누르시고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것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외상 매출금 100만원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딴 데 갖다 놔라 그랬죠. 맞죠? 지우시고 그 다음 얘도 지우시고 그럼 이제 초기화됐어요. 여기 데이터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부채를 얻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회기초 회기말 넣을게요. USD 12,000에 1200에 1200 똑같다 맞죠? 그러니까 회사는 여기 적을 게 없고요. 법기말만 적으면 되네요. 법기말이 얼마다? 1250. 자, 했더니 60만 원의 송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60만 원을 여기에 적으면 되죠. 외상 매입금 60만 원 1번. 여기 있는 숫자가 100이고 여기 있는 숫자가 60이기 때문에 얘가 크다 맞죠? 여기 얼마 더 크죠? 40이 여기 들어가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지웠던 여기를 이제 치워 넣어줘야 되죠. 얼마? 2만. 자, 두 번째. 여기에 아까 지웠던 100만 원을 다시 넣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F3 눌렀을 때 여기에 이렇게 40만 원이 들어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가장 표준 문제입니다. 가장 표준 문제. 예, 과거에 많은 문제를 풀어봤던 저희 입장에서는 금방 풀었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519페이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19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외화 예금과 외화 차입금이 있죠. 근데 보니까 여기도 화폐성이라는 이야기 해놓고 자산 부채별로 각각 한다라고 되어 있고 회사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회사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요거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회사 기초 기말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인세 기초, 법인세 기말을 적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법인세 기초, 법인세 기말, 법인세 기초, 법인세 기말 각각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입력하고 하고 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 맞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입력하는 방식은 지웠다가 다시 입력하셔야 돼요.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이쪽이 숫자가 지금 크게 나오죠. 192만 원이 크게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139만 5천 원이 나오면 정답이 됩니다. 회사는 이제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오히려 시험 문제를 쉽게 해주는 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세팅하겠습니다. 411페이지, 441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파랑에 둔 이유는 눈치채셨죠? 선급금. 선급금은 밑에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또 화폐성 자산은 위뿐이다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또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죠. 맞죠? 미리 지급한 금액이다. 눈치채라.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급금을 제하면 문제는 똑같아져요. 이 과거 문제는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에 자료뿐이며 이런 화폐성이라는 글자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죠. 빠지면 약간 의심 한번 해보세요. 당사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은 회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기초와 기말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법기초 이거 법기초 법기말 그냥 입력만 하면 되죠. 입력해서 결과물을 한번 봤더니 아이러니하게 둘 다 이익이 발생되었죠. 이익이 발생되어서 각각 외화 예금, 외화 차입금을 한 칸에 다 들어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끝이 났고요. 특이한 거는 단지 선급금이 들어갔다라는 그거 하나.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 문제가 안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입력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가 갑자기 선거금이 나온 거야. 사람들이 또 다 입력했겠지. 와장창창 틀렸던 회차예요. 이 회차가 어려워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쪽을 관심 있게 안 본 거죠. 화폐성, 비화폐성 안 하다가 저도 수업도 그렇게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그 다음 수업부터는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구분해서 수업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빨강입니다. 404페이지. 지금 현재 미리 힌트를 줬죠. 회사의 기초가 달라요. 회사의 기초와 법인의 기초가 달라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강의 문제인데요. 이제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화 장기차입금 하나밖에 없죠. 일단 부채입니다. 예, 부채고요. 화폐성 외화 부채는 위의 자리뿐이고 발생시 적용 환율은 여기가 2022년에 발생했거든요. 발생시 적용 환율은 회사와 법인세법상 차이가 없대요. 예, 크게 안 중요한 게 현재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전년도의 기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의 기초가 필요하거든요. 올해의 기초는 회사 기초는 1200이고요. 올해 회사 기말은 아니 뭐야 다시 올해의 회사 기초는 1150원이고 올해의 회사 기말은 1200원입니다. 이게 이제 회입니다. 이게 회고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요걸 뭐 답을 알아내려면 의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의미를 찾자라고 한다면 얘를 그냥 1000원 잡으면 돼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요. 1000원 잡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건 회기초, 회기말과 외화 금액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할 때 또 그런다니까. 위에 적으면 머리 아파요. 여기 적어야 되죠. 붙이니까. 자, 그래서 USD고 자, 외화 금액은 2만 달러. 자, 처음에 이제 회사 기초, 회사 기말이니까 얘죠, 맞죠? 1150과 1200. 1150과 1200.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결과물을 여기로 옮겨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사실 요거거든요. 얘가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 그 다음 이제 지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법기초, 법기말이 회사 기초가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1200에 1300. 1200에 1300. 그러면 끝났죠. 그래서 정답은 F3 누르고 이제 여기 적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얘가 뭐냐면 손금 산입 100이에요. 이제 얘가 추인을 언제 하냐면 다음에 손익이 발생되면 추인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문제가 이제 얘를 가정할게요. 플러스 50이었대요.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50이면 이제 입금 산입 50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송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어떻게 적냐면 전기에 대한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은 유보 감소시키고 그 다음 외화 자산 이익이 5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적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에 50만 원 유보 발생된 거는 여기에 이제 금액이 5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면 추인하는 모습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추인 먼저 하고 그 다음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손익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문제는 손실이 있는 상황인 거죠. 손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손실만 더 업해지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 100만 원의 송금 산입을 하면 결론은 200이 누적되는 거죠. 200이 누적이 되면 차후 입금 발생할 때 추인해줘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얘 때문에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입금 발생이 된다면 추인해줘야 한다. 그겁니다. 만약에 입금 발생하면 추인해줘야 한다. 그거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 기초 기말, 법 기초 기말이 다른 문제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발생시 적용 환율을 뭐 추정해서 뭐 1000원이든 뭐 이렇게 추정해서 문제를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더 헷갈릴 뿐이에요. 그게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화 자산 외화 평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를 작성을 했고, 기초 장부가액 세법을 입력하고, 얘를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세법상 기초, 뭐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상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이제 세법상 기말을 입력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회사 간 계산한 것을 먼저 입력해서, 맞죠? 회사와의 차이를 기록하는 것이 제 수업 방식입니다. 원래는 이제 회사 기록을 이제 통해서 그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적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맞죠? 이렇게 옮겨 탄다 했죠? 여기 옮겨 탄다. 회사 것을 먼저 입력하고 나서 옆으로 옮겨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인세법상 기초와 기말을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손익 조정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 손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산과 부채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를 위에 적는다든지 자산을 아래 적으면 답이 거꾸로 됩니다. 프로그램이 법인세법 계산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산한 임의금액만 계산해서 먼저 넣어주고 회사가 계산한 임의금액을 미리 넣어보면서 결과를 메모하여 입력해줍니다. 발생연도를 조심하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회사 기초 잘 잡아내라 이 말입니다. 발생연도가 다르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혹시 기억납니까? 첫 번째 문제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잠깐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394페이지 문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 발생 시 적용 환율을 조심해라라는 것은 발생일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맞죠? 근데 얘는 또 얘가 중요한 거였고 얘는 얘가 또 필요 없고 얘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1번 문제가 좀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괜히 제시가 되어서. 그래서 발생 연도를 조심하여라. 이제 그렇게 조언했고요. 전년도의 기준 환율을 봐야 되고 추인 작업이 발생될 수가 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처럼 해석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 조정할 때는 하나 입력하고 지우고 하나 입력하고 지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지울 필요는 없고 외화 금액만 지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외화 금액만 지우면 된다는 거. 물론 저도 처음 수업할 때는 이거 다 지우라고 했죠. 이거 다 지우라고 했죠. 이해가시죠? 우연찮게 수전증에 의해서 모르고 해서 눌렀는데 다 지워지더라고. 수전증에 의해서. 재미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각각 조정할 때는 이렇게 적는 건 이제 제가 아니라 이 방법 쓰거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더라고. 저는 이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메모해 놓고.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는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회사 기초, 회사 기말, 법인세 기초, 법인세 기말을 넣어줘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뿅.